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10분 정도 기자회견이 길어지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는 시간도 10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에게 여쭤볼까요? 네. 오늘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네.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꼼꼼하게 봤습니다. 예,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일단 처음 하는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인데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차지하고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이 자유롭게 국정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주고받는 것은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바뀔 수는 없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난 정권이든지 아니면 미국 오바마 정권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일단 차지하더라도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형식이 내용을 압도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한 기자회견이었다. 박장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평론하고 기자분들이나 다 이런 걸 챙겨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전 주변 분들 이야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기념사, 경축사, 축사, 기자회견 30, 40대 그동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라든지 축사라든지 기념사라든지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정치 뉴스가 재밌다. 이런 게 재밌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작년 요맘때 뉴스 꼴도 보기 싫다라고 했던 국민들이 불과 100일 만에 뉴스가 재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재미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벌써 100일이나 지났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100일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1700일 이거를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사실은 기존의 그런 기념사 축사에서의 단편적인 이야들과 오늘은 또 다른 무게로 좀 다가왔어요. 예, 윤춘호 의원. 네. 오늘 기자회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전 각본 없는 드라마다. 각본 없이 진행됐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각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주제를 다루는 순서. 거기까지는 기자단이 이제 사전에 정했고요. 저는 오늘 형식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기자들과 대통령의 거리가 참 가까웠습니다. 참 가까워서 저게 대통령과 국민 간의 거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그 타이틀이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 그랬거든요. 그 대통령 회견장, 기자회견장의 모습이 그 타이틀에 부합하는 그런 배치였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따 저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국정 파악,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본인의 말을 하고 있구나. 참모들이 써준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청와대 참모든 내각 관료든 이런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대통령의 말을 반복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런 70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토크쇼, 보통 토크 콘서트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유행이 됐는데 근데 미국과 좀 차별화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보통은 미국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기자실에서 선 상태에서 질문 받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 지점을 생각했는데 첫째 질문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대통령이 앉는 의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옛날엔 봉황문이 굉장히 휘황찬란한 의자였는데 그냥 오늘 대통령이 앉은 의자와 탁자를 보면
평범한 그냥 독서실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소품 하나도 굉장히 신경 썼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 두 번째는 서서 하는 경우와 앉아서 하는 경우는 눈높이를 맞춘다는 부분이 아마 배려되지 않았나. 서서 할 경우에는 기자들은 앉아 있고 또 대통령이 서 있으면 이 눈높이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앉아서 하는 것은 아마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한 기자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맞춘다는 측면이 좀 고려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도 했었던 SBS 정치부의 남승모 청와대 출입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기자회견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모 기자. 예,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질문도 했었죠, 정치 분야에서? 예, 오늘 예. 정치 분야 질문에서 손을 들었는데 운 좋게 제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사전에 짜여진 것 아니었죠? 네, 사전에 그런 게 짰다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하나라도 물어봐야 되는 게 기자의 직인지라 그런 거는 사전에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손을 들었을 때 다른 기자들도 여러 명 같이 손을 든 상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한 대여섯 명 이상 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남승모 기자와 그때 딱 눈이 마주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기자회견 분위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기자실 내 평가는 어때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청와대나 기자들이나 모두 이게 처음 해보는 형식이어서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윤영찬 수석도 행사 시작 전에 혼자 이렇게 멘트를 계속 해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이례적으로 대기 시간에 가요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긴장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고. 어떤 노래를 들려줬습니까? 보통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걸 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정치권에선. 근데 일반 잔잔한 발라드 음악이 나왔습니다. 제가 노래 제목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그런 식의 가요를 틀어주면서 긴장하지 마시라. 이런 식의 아나운스멘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말 사전 조율이 없었느냐 이 예. 부분이거든요. 예, 윤춘호 논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질문이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여러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질문이 한 분야에 쏠린다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분야만 나눴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250명 정도 되는 기자들이 한꺼번에 다 손을 들어버리면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경제 분야 질문은 경제지들이 손을 들어라. 아니면 종합지하고 통신은 외교안보 분야에 손을 들어달라. 이런 식의 그런 카테고리만 나눠놓고 실제로 어떤 식의 무슨 각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예. 대통령이 답변을 하고 나면 기자들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후속 질문, 보충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면은 또 다른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던데요. 네, 그 부분 안 그래도 기자들이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 저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적으로요. 일단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말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후속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제약이 가게 되고 또 질문자가 보통 이제 자기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한테 계속 질문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참 이게 현실적인 것과 또 실제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할 기자를 정한 사람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인데 예. 많은 기자가 손을 들었고 윤영찬 소통수석은 그 가운데 한 명만 고를 수밖에 없고 끝난 다음에 좀 원성 좀 듣지 않았어요? 네, 원성 당연히 나왔고요. 그래서 윤영찬 수석도 끝난 뒤 얼마 뒤에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들 단체 SNS 방에 일종의 유감의 표명이랄까요? 참 처음 해보는 형태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긴장을 했고 또 이게 골고루 기회가 못 가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멘트를 올렸고 또 애시당초에 질문자를 지목하는 걸 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기자가 맡는 쪽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자단 입장에서는 기자가 직접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한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수석 청와대 쪽에서 맡는 걸로 했고요. 윤영찬 수석이 그럼 대통령께 그런 질문자 지정 권한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아무래도 답변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 수석이 모든 걸 맡았고 아니나 다를까 15명밖에 오늘 질문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성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수모 기자, 오늘 하루 참 바쁜 하루가 될 텐데 이렇게 주영재 뉴스 브리핑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SBS의 남수모 기자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과연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뒷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이렇게 나누어서 분야별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분야별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답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북한의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이 남북 간의 이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조건부 특사 파견 용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더 좋게 들렸어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대통령이 어떤 정신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도발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저자세로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지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봅니다. 네, 외교 분야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의 NHK 특파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말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문제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그리고 한일 간의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대로 따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으니 다음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 인권 문제라든지 또 과거사에 대한 사죄 문제 이런 부분들의 해결 없이 이거를 그대로 그냥 끌고 간다? 이거는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지금 안보 현안이라든지 또 경제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미래 문제를 또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미래 발전의 협력 관계는 별개로 따로따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원칙을 내세운 거고 저는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부분은 일본 특파원들 말이죠. 예. 항상 그 내외신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꼭 한국말로 질문을 해요. CNN 기자는 영어로 그냥 질문하는데 네. 그 점이 참 한국에 대해서 특파원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 특파원들은 이 서울에 오기 전에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언어 연수 기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한국의 그 도쿄주재 특파원들이나 아니면 일본의 서울주재 특파원들은 각각 상대국의 말로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언어 실력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기자회견 자리가 있으면 꼭 일본 언론들한테는 한 번 정도의 발언 기회를 주거든요. 질문 기회를 주는데 그때 보면 항상 우리말로 한국말로 질문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윤춘호 논설위원이 도쿄 특파원을 지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랑 전화 연결했던 SBS의 남승모 기자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현 정부 인사, 지금까지 100일 동안 많은 인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혹시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남승모 기자가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균형적이고 탕평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현 정부 내각 어떻게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어떤 균형 인사, 또 탕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탕평, 또 국민 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박사님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인사 문제는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1차 인사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친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이 이른바 배타적 친문 인사들로 권력 구도가 다 짜지는 것을 이제 경계를 했었는데 총리 인사나 비서실장 인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큰 차원에서 탕평 인사라고 볼 수 있다는 대통령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계속 논란이 됐던 그 5가지 불가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라든지 그 상황 변화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놓고 본다면 뭐 대통령이 말한 여성의 비율이라든지 탕평인사라는 어떤 기조에 좀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정치부 기자들이라든지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가장 솔직히 핵심적으로 본 것은 이른바 삼철을 비롯한 이 그 친문의 핵심들이 어느 정도의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것인가가 사실은 그 굉장히 초점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뭐 외국을 나가겠다 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려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큰 차원에서 탕평 인사를 했다라는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 탕평, 국민 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마 기억할 겁니다. 다음 주제는요. 임기 내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하겠다는 의지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뭐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또 제대로 또 합의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그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 분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임기 내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그 증세든 세제 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어떤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이 추가적인 정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예, 대통령께서 산타크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건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또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죠?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보유세 인상까지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부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 분야 관련 답변에 대해서 윤춘호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아마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 재원 대책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주기식 공약이다 아니면 산타클로스 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좀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논리로 공격받는 부분을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건 확실한 재원 대책이 있는 거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마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이 꼭 좀 알아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돈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대통령이 좀 더 성실하게 답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쪽에서 보유세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부유세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집을 소유만 하고 있더라도 세금을 엄청 낸다는 부분인데 저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인 대답, 국민적 합의라는 원론적 대답으로 비껴갔는데 오늘 전체적인 정책 질의에서는 그간의 원론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어떤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재정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토론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없었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대단히 잘된 소통이다. 그런데 평상시에 대통령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수석, 비서관들과 항상 취재 의문이 열려 있어야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재인 정부가 소통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이벤트식 행사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기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앞으로 청와대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지적인 것 같고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역대 정권 가운데 이렇게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리고 비서실장이 청와대 기자실 찾아와서 백브리핑하는 이런 정권은 없었다. 또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진적으로 하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관련해서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권에 상관없이 이 공영방송 또는 이 공적인 소유 구조를 가진 그런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이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이 부분은 사실 같은 방송 입장에서 SBS가 다루기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MBC인가요? 가가지고 해직당한 또는 이제 그만두시고 탄압당하고 있는 노조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힘을 실어줬었어요. 후보 시절에 말이죠. 후보 시절에요. 그리고 지금도 YTN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지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공영방송의 그런 폐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정권이라도 자기와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했다. 즉 KBS 사장, MBC 사장, YTN 사장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야당이 잡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방통위가 이제 꾸려지고 또 앞으로 이제 인사가 있겠지만 그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약속들을 지키고 지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점은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참여정부의 경험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KBS 사장, 정현주 사장이 됐었고 그다음에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장급인 최문순 사장이 전격적으로 되면서 그 사내에서 굉장히 어떤 논란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과 권력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사적인 어떤 대상으로 언론을 보지 않을 것인데 그 결기와 결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본질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참여정부 때 과연 그러면 언론이 아주 공평했느냐 그다음에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대통령의 의지와 권력 핵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겠습니다만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 어떻게 질문 제대로 하는가, 수준 있는 질문 하는가, 청와대 기자들의 질문도 유심히 보셨을 겁니다. 기자들 질문하면서 보였던 모습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먼저 출입기자들을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공유라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강예만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그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등 그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언론과 국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노효동 연합뉴스 청와대 기자 아마 총괄간사인 것 같은데 많이 대통령보다도 더 긴장한 것 같죠? 주영진 앵커는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 저런 기회에 질문할 때가 있으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긴장도 떨립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고 그다음에 대표 총괄 간사로서의 어떤 책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노여동 기자가 상당히 긴장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노여동 기자가 원래 심성이 여리고 고운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 자리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긴장되고 또 힘든 자리죠.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 또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나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익숙한 공간인데 저기 지금 영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낯선 공간입니다. 낯선 공간에 처음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뭐 일본 타자는 아무래도 떨리죠. 뭐 떨리지 않는 게 아마 주영진 앵커 같으면 안 떨 것 같은데 대부분 저라도 떨 것 같아. 손이 격렬하게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영찬 수석이 마지막에 기자들 보고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사실 미국 기자실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인데 우리만의 특수한 환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영찬 수석이 이번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국민과의 대화로 아마 여기지 않았느냐. 아까도 앉아서 똑같은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기자들과의 뭐 심도 있는 대화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동안 100일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의도를 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달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쳐달라고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취임 100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평가하실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내용의 충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야당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저희가 공정한 방송을 한다는 차원에서 야당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주권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 통합, 적폐 청산, 민생 회복 등 3대 과제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는 야당의 몽리와 무책임한 발목 잡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비방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원하며 아예 고사를 지내는 꼴입니다.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 보여준 것은 인사 무능으로 시작해 안보 무능, 경제 무능에 준비 안 된 정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의 자화상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에 취해서 집단 사고의 늪에 갇혀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고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평가를 하면 한마디로 편가르기 코드 인사, 지역 편중 인사, 노무현 프리패스 인사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고 정책에 관해서는 쇼 윈도우식 포퓰리즘 정책, 그 다음에 다 파먹기 정책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1725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정의당의 비판을 그저 야당의 상투적인 비판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촛불 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환의 계곡을 넘어서는 디딤돌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당이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당은 좀 비판적인 목소리,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충실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겠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말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윤춘호 위원, 네. 저게 어떤 사진이죠? 지금 저게 광화문에 있는 중앙우체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가 오늘 발행이 됐어요. 그 우표를 사겠다고 지금 저렇게 쭉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나온 게 우표가 지금 낱장으로 500만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500만 장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저렇게 번호표까지 나눠주면서 저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하면 지금 이제 줄은 저희가 봤으니까 전국 곳곳에서
저렇게 우체국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 아 저렇게 생겼군요. 대통령 초상이 담긴 우표.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우표도 더 있겠죠? 우표 첩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 여러 가지, 일테면 군대 시절 사진이랄지. 어린 시절 사진까지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있는 사진이랄지. 저런 사진도 있는, 있고. 네. 저 우표 첩이, 저 2만 첩이 나왔다가 모자라서 지금 12,000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000부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춘호 기자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저게 인기가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그 거래시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우표가 무려 10배, 20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정사상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인 희소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은 지지도도 지지도지만 희소성이 있는 우표들이 가격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 학창 시절에 새벽부터 우체국 가서 줄 서서 우표 사신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새벽 3시, 4시부터 이 우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 앞에 줄 섰다.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대통령 순방, 외국 순방 기념 우표 많이 샀는데 결국 87년에 다 태워버렸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기대가 100일을 맞이한 이 기대감이 상당히 그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우표 발행과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대통령 관련한 기념 우표가 나오면 중학교 시절에 새벽 4시부터 가서 줄 서 있다가 결국은 1교시, 2교시 빼먹고 늦게 학교 왔다가 선생님에게 맞은 기억도 나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말이죠. 왜 이렇게 아프리카를 자주 가는지 늘 보면 봉고, 가봉, 대통령, 뭐 방한기념 내지는 방문기념 그런 우표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미국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프리카 방문한 우표가 많았어요. 제가 수집한 우표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 앞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아침부터 기다렸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